안녕하세요. 시정걸 교수입니다. 실장의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 투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지분법의 회계 처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공동약정 중에 이제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거나 혹은 지난 시간에 했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 대변으로 현금 이렇게 나가면서 차변이 공동기업 투자라는 지분상품의 계정 혹은 관계기업 투자 이런 계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중급회계 때 배운 페어밸류 PL이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계정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피투자자의 지분을 현금 주고 취득을 했는데 이건 공정가치법이나 원가법이 아니라 지분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지분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고요. 교재 598, 599 쪽을 보면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 면제 규정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2장에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이 있었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지분법은 3장, 4장 등에서 배웠던 연결 논리하고 아주 유사해요. 먼저 지분법 적용 면제 조건을 들여다보면은 기업이 기준서 1110호, 1110호는 연결기준서죠? 문단 4의 1, 이게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입니다. 여기 적용 범위 제외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그러니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는 기업, 면제되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안 하니까 자신만의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만약에 관계기업 투자가 있으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관계기업 투자에는 공동기업 투자도 모두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세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되겠다. 지분법을 적용 안 하니까. 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기 1, 2, 3, 4인데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요 1, 2, 3, 4는 1110호 문단 4, 1의 내용하고 아주 유사해요. 기업이 그 전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이게 2장의 1110호로 가면은 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문구가 살짝 바뀌죠. 2번 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3번 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에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고 그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이 2번, 3번은 2장의 1110호 문단 4, 2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4번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IFRS를 적용해서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의 기준서 1110호에 따라서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혹은 투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당기손익을 반영할 때도 역시 연결 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2, 3, 4는 연결 면제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연결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 펀드, 단위 신탁 이와 유사한 투자기업이 관계기업 투자를 보유할 경우에는 공정가치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그거를 PL로 하자, 즉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지분법은 적용하지 않겠죠. 한편 관계기업 투자를 갖고 있는데 조만간 팔아버릴 거야. 그럼 매각예정 분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매각예정 분류 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역시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겠습니다. 교재 599쪽에 3.2절 지분법 적용을 할 때 사전 준비 작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2장에서 보았던 연결의 사전 준비 작업과 아주 유사합니다. 일단 피투자자의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는데 즉 관계기업의 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가장 최근 이용 가능한 재무제표입니다. 1년 전, 2년 전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 1년도 12월 말일이 투자자의 보고기간 종료일입니다. 그러면은 1년도 12월 말일자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입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9월 법인, 10월 법인, 11월 법인.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기업 보고기간 종료일을 투자자의 보고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한편 투자자와 관계기업
보고기간 종료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해서 지분법을 적용하되 반드시 이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는 석 달 이내이어야 한다. 석 달이 넘어가면 재작성 해야 되겠죠. 이 내용도 연결지분지표하고 유사하죠. 한편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의 회계정책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르면 전부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되겠죠. 기본적인 지분법의 회계처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분법 최초로 취득을 할 때는 원가로 취득을 합니다. 즉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지분법 최초 인식 금액인데요. 이후에 어떻게 장부금액을 변동시키냐면 잘 보세요. 취득일 이후 발생한 피의 투자자의 순자산이 올라가거나 내려가. 내 지분율은 예를 들어 20%야. 그러면 오른 금액 또는 내린 금액의 20%만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업앤다운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때 순자산 변동액의 증가의 원인이 피투자자의 단기 순손익 때문이라면 이거를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 단기손익입니다. 이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한편 피투자자, 즉 관계기업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았어. 그러면 관계기업은 현금 배당을 하는 순간에 순자산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현금을 받으면서 관계기업 투자, 이렇게 투자 주식을 감소시키죠. 왜냐하면 순자산이 감소됐으니까. 더 나아가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이 순자산 변동이 반드시 단기 순손익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타 포괄 손익의 발생이라면 역시 이것도 관계기업 투자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데 상대 계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관계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샀으면 관계기업 투자 증가를 합니다. 배당을 받았으면 돈 들어오면서 관계기업 투자. 왜 관계기업 투자 감소시킨다고요? 저쪽에서 현금 배당을 하는 순간에 피투자자인 관계기업은 현금 나가고 여기에 이익여금 잃잖아요. 이익여금이 줄어드니까 순자산이 감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주식 배당을 받았다면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주식 배당은 이익여금이 줄어들면서 자본금, 즉 순자산의 변동이 없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관계기업이 단기 순손익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단기 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만큼 관계기업 투자를 증액시키면서 지분법 이익 PL입니다. 혹은 순손실이면 지분법 손실 인식하면서 관계기업 투자를 감소시키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관계기업이 재평가 잉여금 등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을 인식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순자산 장부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늘어난 금액에 투자자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관계기업 투자, 이때 OCI인데 계정이 지분법 자본 변동입니다. 반대로 OCI가 내려갔으면 지분법 자본 변동 차변이고요. 관계기업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럴 수도 있어요. 순자산의 변동이 관계기업의 정기이율 이익여금의 변동으로 회계 처리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전기요리 수정손익이라든가 회계정책 변경 누적 효과는 중급 회계에서 배웠지만 전부 전기이율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이율 이익여금을 늘리는 조정이야.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도 늘리면서 지분법 이익여금 변동, 이 계정은 이익여금 계정입니다. 한편 반대로 전기요리 수정 손실이라든지 회계정책 변경 누적 효과로 전기요율 이익여금을 감소시키는 거라면 관계기업 투자를 줄이면서 지분법 이익여금 변동, 이거는 투자자의 이익여금 감소 계정입니다. 지분법 손익을 인식을 할 때 예를 들어 20%다 25%다 이 지분율을 곱해야 되는데 잠재적 의결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의결권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 피투자자가 관계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이고 차변이나 대변의 지분법 손익을 인식을 할 때는 고려하지 않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만 기초해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결 실체가 소유하는 관계기업 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때 이 관계기업 지분은 연결 실체 내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는 지분의 단순 합산이고요. 지배종속이 아닌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지분은 즉 관계기업 A가 말고 관계기업 B가 관계기업 A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더라도 걔네들은 지분율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분법 손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 즉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할 당시에 그 피투자자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도 있겠네. 우리가 3장 연결할 때도
종속기업 순자산의, 즉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봤던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원가가 1번이라 하고요.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하고 같은데 여기다가 투자자의 지분율 예를 들어 20%야. 그게 2번입니다. 그럼 1번과 2번이 똑같다면은 뭐 초과지급액이나 뭐 과소지급액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은 이 케이스에서 없는 거고요. 만약에 1번과 2번에 차이가 있으면은 영업권 또는 영가매수 차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지배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유의적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따라서 사업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 또는 영가매수 차익에 해당액이 이 관계기업 투자 취득 원가에 들어가 있더라도 별도로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분리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설령 영업권이 있더라도 상각이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관계기업 투자 취득 원가에 영가매수 차익 해당액이 있으면 이는 그 취득 연도의 지분법 손익에 바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분법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관계기업의 당기 순손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투자자 지분율을 곱하되 영가매수 차익 해당액이 있으면 그 취득한 회계 기간의 지분법 손익에만 반영을 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이 5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갑회사는 당기 초에 의뢰사의 지분 20%를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기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000원인데 공정가치랑 같대요. 저 뒤에 가면 다른 것이 또 나옵니다. 다른 사례가. 의뢰사의 당기순이익은 3,000이고요. 상호거래는 없습니다. 있으면 이 상호거래가 연결해서의 내부거래랑 같은 개념인데요. 다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일단 단순하게. 그러면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가 10,000원으로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20%를 2,000원에 취득했으니까 딱 제값을 주고 산 케이스네. 따라서 이 케이스는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 해당액은 관계기업 투자 2,0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주 단순하죠. 당기순이익 3,000에 0.2만큼 차변의 관계기업 투자, 대변의 지분법 이익 이렇게 분개하면 끝나요. 경우 2는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가 2,500이래요. 2,500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만에 0.1을 곱한 금액보다 500이 더 많네요. 따라서 이 2,500 중에 이 500은 영업권 해당액이나 이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죠. 손상도 인식 안 합니다. 뭐 상각은 물론이거니와. 따라서 경우 2의 지분법 이익은 경우 1과 똑같습니다. 600입니다. 이번에는 경우 3인데요.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가 1,800이래요. 딱 제값을 준 게 2,000이었잖아요. 그런데 1,800이니까 200만큼 염가로 샀네. 염가매수 차익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지분법 이익을 계산을 할 때 3,000의 0.2에다가 요 취득한 연도에만 요 200을 추가로 인식을 합니다. 차변의 관계기업 투자, 대변의 지분법 이익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지금 만약을 한번 볼까요? 경우 1 또는 2에서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뢰사 지분은 20%가 아니라 5%래요. 반면에 잠재적 의결권 15%를 포함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런 경우에는 설령 20%가 되기 때문에 유의적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잠재적 의결권을 반영하여 판단을 했더라도 지분법 손익 계산할 때는 5%만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죠.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걸 연결할 때도 계속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케이스를 많이 봤죠. 시험도 거기서 중점적으로 나온다고 그랬고 지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같은 어프로치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원가가 1번이고요.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투자자 지분율 곱한 게 2번인데 1번과 2번이 똑같으면 이거 뭐 더 주거나 덜 주고 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1이 더 커, 그럼 영업권 해당액이 될 거고요. 반면에 1이 2보다 적으면 영가매수 차익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가매수 차익의 경우에만 지분법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3장 4장 우리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면은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의 차이를 매년 일부씩 죽였잖아요. 예를 들면 삼각자산이라면은 잔존 내역연수에 거쳐서 상각을 하고요. 토지나 재고자산이라면은 연결실체 밖으로 팔릴 때 그 팔린 부분만큼 차이에 대한 어떤 소멸 조정을 했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즉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그 차이가 소멸되는 연도의 지분법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법 손익 계산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관계기업 당기 순손익에 아까 투자자 지분율을 곱했는데 그거는 요 동일한 케이스고요. 동일하지 않으면 관계기업 순자산,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하는 그 취득 1, 현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당기 조정분, 소멸분 그거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 지분율 그리고 혹시 요게 첫 해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한 첫 해인데 영가매수에 해당이 된다면 그 영가매수 차익 해당액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6번을 볼까요? 갑회사는 당기 초에 의뢰사 지분 20%를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당기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000원인데 공정가치가 이번엔 다르네. 11,000이래요. 그래서 1,000의 차이가 생겼는데 1,000의 차이가 이제 경우 1, 2, 3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의뢰사의 당기 순이익은 3,000이고 상호거래는 없습니다. 갑회사의 관계기업 투자 취득 원가가 2,200이래요.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의 차이 1,000원은 건물 때문이래. 잔존 내역 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해법으로 생각하는 케이스입니다.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연결할 때도 이런 류의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자, 그럼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는 2,200이고요.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11,000 중 투자자 지분율 20%를 곱하면 2,200이에요. 따라서 똑같으니까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 해당액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본적으로 의뢰사 당기 순이익 요 3,000 중 0.2만큼이 지분법 이익인데 이 케이스는 관계기업 투자 취득하는 그 순간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1,000이 있었죠. 그 1,000은 소멸이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기 때문에 10년에 걸쳐 소멸이 되니까 관계기업 순자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즉 100원씩 매년 당기순이익에서 빠져줘야죠. 그래서 580이 지분법 이익입니다. 연결할 때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 계산하는 거하고 하등 다를 게 없겠죠. 경우 2로 가봅니다. 관계기업 투자는 2,500이고요.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는 건물이라고 역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2,500과 2,200의 차이는 이게 바로 영업권 해당액인데 영업권 해당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 표시 안 하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법 이익은 당기순이익 3,000에 건물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조정 나누기 10년 해서 이 금액의 0.2 580 경우 1과 동일합니다. 경우 3번을 볼까요? 갑회사의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가 2,500이고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의 차이는 토지 때문이래요. 그러면 2,500과 2,200의 차이는 영업권에 해당했는데 상관이 없고요. 관계기업 순자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토지인데 토지는 의뢰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니까 단계의 소멸은 없는 거지. 그래서 고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냥 600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 토지를 단기 중에 몽땅 외부로 팔았다. 그러면은 1,000 전체가 한 방에 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00이 한 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4번.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가 2,500이고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재고자산에서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취득원가 2,500과 11,000의 20%, 2,200의 차이. 이게 영업권 해당액인데 연결과 달리 관계기업 투자에서는 영업권은 분리표시 안 하니까 아무런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차이 조정 금액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상기 재고자산의 90%가 단기 중에 팔렸다. 그러면은 관계기업 순자산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즉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중 요 외부로 팔린 90%를 곱한 금액만큼 뺀 금액에 기초해서 20% 422 지분법 이익입니다. 만약에 단기 말까지 판매하지 않은 10% 재고자산을 다음 연도에 팔았다면 다음 연도에 1000 곱하기 0.1만큼을 지분법 손익 계산할 때 빼주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예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